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투자를 어떻게 시작할까? 국내 최고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의 현장 투자 수업. 홍춘욱 지음 스마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투자의 왕도를 찾아서. 2021년 발간된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갈증을 한 번에 풀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과 유튜브 채널에 매일처럼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는 잘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한국 주식은 투자하기 너무 힘드니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게 어떠냐? 라는 질문이 쏟아졌으니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살펴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진행되기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부분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테이지 3에서는 투자 성향에 맞춘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까지 소개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다뤄진 내용은 허공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2012년 발간된 돈 좀 굴려봅시다에서 이야기했던 탑다운 투자 전략을 좀 더 쉽게 또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탑다운 투자 전략이란 경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자산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해 중점적인 비중을 두어야 할 산업이나 투자 스타일을 선택하는 방식의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돈 좀 굴려봅시다에서는 탑다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인구 구조 분석에서 시작했는데 이번 책은 그렇게 거창한 분석보다는 한국 투자자들이 실전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형식으로 썼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은 저조한 성과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이번에 아예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책 발간 이후 지난 10년 동안 경험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역사적인 강세 행진을 펼쳤고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가 이어지던 중국 주식시장은 잃어버린 14년째에 접어드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 변화 외에 달러 가치의 변화 같은 다른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그림에 잘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에는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아주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돋보이는 성과를 기록하곤 합니다. 물론 인구 변화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 변화라는 초창기 요인을 가지고 당장의 시장을 전망하려던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상의 경험처럼 경제 분석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수를 변명할 시간에 더 나은 전망, 그리고 근거 있는 분석을 제시하는 게 경제 분석가의 임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부터 연기금, 은행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 그리고 신호와 소음을 비롯한 여러 인생책을 읽은 것이 저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아래 문구가 저의 태도를 바꿔놓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버클리 대학 테틀로 교수는 여러 다른 영역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걸프 전쟁, 일본의 부동산 거품, 퀘벡이 캐나다에서 분리될 가능성 등 1980년대와 1990년대 거의 모든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소련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예외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밥값을 못하는가? 15년도 넘게 걸린 테틀록의 연구 결과는
사회과학계를 엿먹이는 것이었다. 그가 살펴본 전문가들은 직업이 뭐든 간에, 경험을 얼마나 오래 쌓았던 간에, 전공 분야가 뭐든 간에 하나같이 동전을 던져 판단을 내릴 때보다 낫지 않았다. 테틀러 교수는 이런 식으로 거창한 생각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반면 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를 고슴도치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고슴도치와 달리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을 여우로 분류했는데, 이들은 매우 실용주의적이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가능성이나 확률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책 한 권을 읽고 하루아침에 고슴도치에서 여우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책 발간 이후 10년 동안 공부하고 또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와 수단 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등 다양한 책을 쓰고 번역하며 조금씩 자세가 바뀌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에서는 강한 주장을 펼치기보다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또 단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인 것은 이 책의 유효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쓴 책이니 당연히 시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라면 누구나 영원불멸하는 고전을 남기고 싶은 희망을 품고 책을 씁니다만 그 희망이 빗나갈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5년 혹은 10년만이라도 이 책의 내용이 독자들의 공부와 자산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홍춘욱 8장 한국 성장주 가치주 대형주 소형주 어디에 투자할까? 투자 스타일이란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주식 그룹이 존재합니다. 수출주나 내수주처럼 수출 유무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 밸류에이션이란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순자산가치 같은 다양한 투자 판단 지표를 활용해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평가하는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은 중간값인 1.1배인데 어떤 핀테크 기업 A사의 PBR이 3배라면 이를 성장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반도체 산업의 중견기업 B사의 PBR이 0.3배라면 가치주로 간주됩니다. 수출기업이라고 모두 성장주가 아니며 반대로 내수기업이라고 해서 가치주는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의 업종이 아니라 특성을 통해 분류하는 것을 투자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 스타일이 방금 거론한 가치와 성장입니다. 가치주 투자자들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따분한 대신 알짜 자산을 보유한 기업, 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낮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성장주 투자자들은 시장의 평균 PER보단 비싸지만 미래가 창창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저는 참고로 잡식성입니다. 호황에는 가치주를 선호하고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불황에는 성장주를 선호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눈 덮인 겨울 벌판에서 사과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를 만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매우 희소하며 또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성장주는 어떨 때 강세를 보이나? 성장주는 앞의 비유처럼 이익 성장세를 지속하는 기업들을 찾기 힘들 때 강세를 보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2010년대 중반으로 당시 우리 경제는 2012년부터 수출 탄력이 계속 둔화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진해운 같은 거대 기업마저 파산 위험에 처하는 등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 내수, 그 가운데서도 중국 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간 80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가운데 화장품과 여행 관련 산업이 유례를 찾기 힘든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 등 몇몇 헬스케어 기업이 세계적인 제약사에 대한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켰죠. 당연히 주가가 급등했고 대부분의 소비재, 헬스케어 주식은 성장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국민연금에서 운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백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기관으로 배당이나 이자 소득세를 면세받는 혜택을 누리는 중이었기에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0년대 중반에 성장주 광풍에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가치주에 투자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배당을 잘 지급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벌어진 일이었죠. 당시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국민연금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미래가 없다 라고 지적했던 것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 친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주식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흔히 용대리라고 불리는 젊은 운용력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활용해 성장주 투자에 올인하는 일이 화제가 되었죠. 2020년 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BBIG라고 통칭되던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기업들이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이 기업들은 언택트 흐름 속에서 강력한 매출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가치주는 어떨 때 강세를 보이나? 이상과 같은 성장주의 강세 국면은 언제 끝날까요? 여러 요인 가운데 인플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내에 강력한 수요가 발생해 제품 가격이 인상될 때 이익 성장이 흔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매출은 물량의 가격을 곱한 것이기에 가격 인상은 곧 매출의 증가로 연결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상장 기업이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이때 성장주는 기존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며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성장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의 합계라고 가정할 때 올해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 1,000원의 가치와 내년에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1,000원의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10%라면 올해의 1,000원은 내년에 1,100원으로 불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벌어들일 1,000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909원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10%가 아니라 20%가 되면 내년에 벌어들일 1,000원의 현재 가치는 833원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현재 이익보다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즉 성장주들은 금리가 상승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은행, 중공업 주식의 강세, 그리고 2010년을 전후한 차화정, 자동차, 화학주, 정유 장세 모두 경기가 좋고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주의 장세도 영원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 보면 결국 미국의 소비자 수요가 둔화되며 수출이 꺾이는 시점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가치주와 성장주의 순환에서 선진국 소비자의 수요와 물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장주, 가치주, 스위칭 투자는 어떻게? 한국의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성을 이용한 스위칭 전략은 아래와 같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머니박스. 성장주 가치주 스위칭은 어떤 ETF로? 성장주와 가치주는 자산 운용사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마땅한 ETF를 찾기 힘듭니다.
그나마 대안이 되는 것은 코덱스 FN 성장과 타이거 우량가치 ETF입니다. 코덱스 FN 성장 ETF는 2019년 5월 30일에 상장되었으며 데이터 회사 FN 가이드가 만든 성장 지수를 추종합니다. 타이거 우량가치 ETF는 2015년 9월 23일에 상장되었으며 FN 가이드가 만든 퀄리티 밸류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합니다. 그러나 두 지수 모두 8장에서 사용했던 MSCI 가치주 및 성장주 지수와는 다른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본문 내용이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형주, 소형주 스위칭은 어떤 ETF로? 한국 대형주를 ETF로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코세프 KRX100은 한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2008년 1월 23일 상장되었으며 KRX100 지수를 추종하기에 2000년 초반까지 데이터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소형주 투자는 코덱스 200 중소형 ETF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입니다. 200대 대형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 투자하기에 중형주 투자라고 봐야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이 ETF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장 자산 배분의 기초를 살펴보자.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은 앞의 분석을 통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우상향하는 특성을 가진 자산의 분산에 투자하고 리밸런싱을 하면 안정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대 50 말고 더 좋은 배분율은 없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독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다양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위험 수익 선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이 높더라도 고수익이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은행 예금 이외에 다른 투자 자산에 관심이 없었던 이는 수익보다 위험이 낮은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어떤 이에게 자산 배분을 하라고 추천할 때 다음의 세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판단을 돕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 분산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의 변동성이 가장 작은 자산 배분 짝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한국 주식의 40%, 미국 국채의 60%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연환산 복리 수익률은 6.8%에 이르면서 수익률의 변동성은 단 7.2%에 그치니 말입니다. 다음으로 보여주는 자산 배분 비율은 한국 주식의 80%, 미국 국채의 20%를 투자하는 고수익 포트폴리오입니다.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7.8%로 높지만 수익률의 변동성이 10.3%까지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두 포트폴리오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 주식 60%, 미국 국채 40%의 자산 배분짝입니다. 7.5%의 꽤 높은 연환산 복리 수익률, 그리고 8.8%의 그럭저럭 견딜 만한 수익률의 변동성을 경험합니다. 세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선택이 훨씬 쉬워지겠죠. 저는 아마 한국 주식 80%, 미국 국채 20%의 자산 배분 짝을 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위험이 가장 낮은 한국 주식 40%, 미국 국채 60%의 자산 배분 짝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더 높고 위험은 낮은 자산 배분의 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머니박스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ETF의 성과는 한국 주식의 40%, 미국 채권의 60%를 자동으로 투자해주는 편리한 ETF인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ETF는 2017년 12월 5일에 상장된 후 2021년 12월 초까지 누적으로 27.9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7% 전후이며
주가가 최저점이었던 2018년 12월 28일에도 9,485원을 기록할 정도로 가격 방어도 잘 되는 상품입니다. 2000년 이후의 백테스트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